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2부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더 치열하고 과감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쇼미더 정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일단 윤석열 총장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오전에 후보가 결정이 났는데 오후에 윤석열 사의 표명을 하면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윤석열 총장한테 가버렸어요. 컨벤션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는데 좀 손해일 것 같아요? 뭐 근데 어차피 대한민국 뉴스 없는 날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 정도 뉴스야 뭐 국민들이 두 가지 뉴스 같이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시에 없었으면은 오늘도 계속 그 후보 얘기만 했을 것 같은데, 종편이든 뭐 우리 YTN TV도 그렇고. 근데 뭐 지금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대부분 오세훈 네. 시장이 이번에 극적인 어쨌든 그 경선 승리 이뤄냈다는 거 다 인지하고 계실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나경원 후보가 이길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는데 그걸 뒤집었잖아요. 예. 그래서 핫 이슈가 될 것 같았는데 뭐. 자, 그럼 그것부터 얘기하죠, 뭐. 우리 순서 바꿔서. 나경원 후보가 패배한 이유, 또 오세훈 후보가 예상을 끼고 승리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과 그리고 사실 중도 공략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서울시정 경험을 앞세웠거든요. 이번에 보궐선거라는 특징이 뭐 준비 인수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취임한 직후부터 바로 서울시정을 시작해야 되는데, 예. 그러려면 서울시가 워낙 거대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사람은 어렵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데, 제 주변에서는 이거기에 굉장히 공감한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전략이 유효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서울에서 꾸준히 국회의원을 해왔지만은 기반이 이제 강남 쪽에 가까웠습니다. 동작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서부터 강남 4구라는 이제 멘트를 썼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 그 동작 지역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효율적인 멘트지만은 저희 동네 노원구 유권자들만 하더라도 강남 4구라는 말에 대해 가지고는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좀 전략의 차이가 승부를 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잘 보시면은 오세훈 후보와 성향이 비슷한 오신환 후보, 예. 나경원 의원과 겹치는 점이 많은 조은희 후보, 이렇게 각자 이제 후보가 있었는데, 조은희 후보가 16%에 달하는 득표율을 가져갔습니다. 예. 근데 이 조은희 후보를 찍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은희 후보가 중점적으로 다뤘던 재산세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던 거로 보이고,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의 표를 상당 부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저는 예.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일부에서는 뭐 역선택 얘기 이렇게 하던데, 사실 역선택이 선거에서 입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선택보다는 그런 어떤 표 분할에 있어가지고 강남의 지지세를 상당 부분 가져간 조은희 구청장이 나경원 의원의 표를 상당 부분 잠식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민석 최고의 분석에 뭐 100% 동의하는데, 자, 조상호 네. 대변인, 그 이준석 최고가 그 중도 공략에 성공했다고 오세훈 후보 이렇게 얘기했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경원 후보가 갖고 있던 그 강경 보수 이미지, 뭐 비호감 이미지, 결국은 본인이 벗어나려고 했었습니다만 실패했지 않았느냐. 네.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나경원 후보가 본선에 올라오는 것이 민주당으로 전략으로는 낫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1년에 근데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그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헛발지는 실수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역시 한 10년 동안 이 아인으로 있었던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뭐 많이 준비가 안 됐거나 어색하거나 많이 약간 이렇게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본선에서 어떻게 보완될지 한번 그건 좀 지켜보고 싶고요. 아까 뭐 이준석 최고 분석대로 뭐 비호감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다음에 역선택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상호 전 대변인은? 아마 저희 누구나 예상하듯이 어찌됐든 나경원 만약에 후보가 만약에 됐다면 그 구체적인 문항을 가지고서 굉장히 치열하게 서로 간에 논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나경원 후보가 됐다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을 것이다. 네. 근데 이것도 결국은 나경원 후보가 그동안 싸운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분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워낙 서로 이제 지지층 조성이 다르다 보니까 문항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할 거라 예상하는데,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시장직 수용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당히 단일화를 놓고 기싸움은 치열하게 할 것이다. 다만 이제 야권 입장에서는 그 기싸움을 치열하게 하되 장기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후보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할 때도 이른바 조건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안철수 후보한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기 때문에 뭐 저기 단일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야권 단일화보다는 여권 단일화가 손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반대예요. 네. 지금 여권의 김진애 의원과 박영선 전 장관의 단일화 지금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은 두 분 다 우리 그 여권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자산들이시고 그다음에 또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는 특히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그 서울시 전체에 대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설계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이번에 뭐 이제 그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예.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신선했거든요. 예. 과거에 좀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본인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이렇게 서슴없이 내던지고 본인이 어떤 그 서울시장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권에서의 단일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까지 내던졌는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100% 여론조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지금 김진애 의원 측은 참여경선 배심원 단제도 여론조사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갖고 왔단 말이죠. 네네. 이렇게 되면 또 민주당에서 이거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계속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근데 예. 애초에 그 김진애 의원의 핵심 포인트는 충분한 토론이라든가 그다음 본인들이 그 어떤 준비되어 얼마나 많이 이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제공한다면 그런 부분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김진애 의원이 이제 도시계획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박영선 그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특히 그 도시계획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을 김진애 후보가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유권자의 판단 그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정밀 타격을 받게 되면은 실제 후보가 본선 나갔을 때 만약 박영선 후보로 나간다 하더라도 내용이 공격받은 상태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론조사 비율이나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조정을 한다 해도 제 생각에는 박영선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하필이면 김진애 의원의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 도시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뭐 약간 그런 우려는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그 국무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하면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본인의 그 부동산 공약 관련해 가지고 16만 원을 얘기했는데 결국 변창흠 장관도 서울에 16만 원 공급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실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드러날 것이거나 아니면 비교에서 굉장히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자꾸 숫자 21에 집착해가지고 뭐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나누고 무슨 21분 만에 전기차가 충전되게 하고 이런 거는 너무 공격할 요소가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저희 야당 후보는 무조건 나중에 공격할 테고요. 그 전에 한 번 더 공격받을 타이밍이 김진애 의원에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최고 이야기는 토론 과정에서 상처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조상호 대변인 이야기는 그게 예방주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고요. 자, 그 야권은 어떻습니까? 뭐 당장 설문조사 문항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당명을 넣느냐 뺐느냐 이걸 가지고도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 융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리인을 각자 성정해가지고 그 이제 협상에 나설 텐데 그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협상 과정은 짧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어차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대학 가는 겁니다. 입시 제도가 조금 바뀐다고 해가지고 공부 못한 학생이 대학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양 후보가 임해주면 좋겠다. 다만 제가 이제 야권에 있으면서 좀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시너지가 나려고 그러면은 치열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언론 지분을 많이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그 단일화에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라. 그래서 후보 등록 시점까지 이런 단일화 과정을 계속 끌고 가면서 다만 그게 뭐 그냥 놀면서 보내라는 게 아니라 정책 토론의 횟수를 늘리고 그리고 서로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이렇게 했을 때 최대의 시너지가 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과정 아직 여권이나 야권이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최종 단일화 과정을 좀 지켜보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는 윤석열 총장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먼저 조상호 대변인, 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예, 뭐 오늘 그 윤석열 총장이 그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뭐 이틀 전인가요? 뭐 국민일보하고 그 지상 인터뷰가 실리면서 그 행정부 공무원, 그것도 임명직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뭐 자극적인 언어들, 뭐 헌법 파괴, 뭐 그다음에 무슨 나를 믿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중수청을 도입한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해서 현 정부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이런 중수청 도입과 추진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행정부의 수장도 아니고 독립한 헌법기관도 아닌 행정부 조직 내에 한 조직의 수장에 불과한 사람이 그 국회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정면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직을 던지겠다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정치 전면에 쓰겠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예측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그 사의를 밝히면서 한 마지막 표현들을 보면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검찰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면 결국 정치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 어떤 위치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또한 보수 정치인들이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이죠. 예, 디테일한 부분은 일단 이준석 최고 총평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보통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국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너 누구를 위해서 정치하니? 첫째로. 두 번째로는 너 정치하게 된 계기가 뭐니?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뭐니? 이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정치하겠느냐에 대한 답변은 하필이면 대구에 가가지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쏟아낸 그 이유로 야권과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예. 다만 너 지금 왜 지금 타이밍에 정치하니에 대한 답변은 지금 보면은 뭐 법치가 무너지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요거는 메시지가 약간 약하다 봅니다. 왜냐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물론 모든 사람이 주식을 최고점에 파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굳이 주식에 비유하자면 최고 지점에 가까웠던 것은 추윤 갈등이 극에 달하고 법원이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줬을 때 그때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이 말하자면 그때 윤석열 총장이 화투게임 비교하면은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원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원고를 한 상태라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나야지 이제 끝나는 건데 예. 그 원전 수사에서 장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했던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점수가 못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일정이 걸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그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제 이런 선택을 한 것인데 선거에 너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선거를 기다렸다가 선거 이후에 사퇴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후임 총장 인선에 들어가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 속에 사퇴하면은 저게 무슨 뭐 직을 예. 던지는 거냐 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지금 최고점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인데 그래도 저는 아주 늦은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은 야권의 대선 경선이라든지 이런 그 대선 흥행이라는 것이 7월, 8월쯤에 이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총장을 그때 퇴임하게 되면은 장이 서는데 아예 끼어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알겠습니다. 정치 참여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이쯤에서 윤석열 총장이 오늘 한 멘트를 듣고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분석해 봅시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멘트를 들어보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집권 여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치를 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는데 자, 정치를 하게 되면 제3지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 혹은 국민의힘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조상호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제3지대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총장 직전 검찰총장이 그것도 임기 중에 직을 던지고 나와서 보수 야당에 바로 가버리게 되면 지금까지의 그 수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움직이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그 사임사를 밝힌 내용처럼 뭐 이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더 오면서 이번에 그 선거 결과나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그 기타 야권이 보여주는 어떤 후보들의 경쟁력을 따져가면서 그때 사람들을 조금씩 규합하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자리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상욱 변호사가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와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먼저 서로 안철수 대표가 구애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이채고. 저는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정계 개편의 핵심 축이 되려 그러면은 대선 지지율 1위 또는 2위 자리는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최고점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아까 처음에 났을 때 10점으로 난 거였는데 지금 고박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섣불리 제3지대로는 기치를 든다는 거는 오히려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지대 지금까지 저희가 주도했던 인물들을 보면 뭐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같이 돈이 아주 많다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 같이 대선 지지율을 확고한 1위를 하고 있던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윤석열 총장이 대선 지지율에서 미미한 지지율을 보이는 상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동력이 흩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제3지대 합류도 지금은 하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좀 관망세를 가져가면서 아까 말했던 한 8월쯤, 7월쯤, 8월쯤 장이 설 때쯤 아마 본인의 행보를 구체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걸 아마 이슈를 좀 만들려고 할 겁니다. 원래 이런 분들이 뜨면요. 그 보수의 책사라고 하는 분들이 한 번씩 다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전직 장관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 만나가지고 내가 멘토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 국면이 이제 한두 달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적극 영입 가능성도 혹시 있나요? 적어도 저희 당에서 이제 검찰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윤석열 총장과 사적인 친분을 많이 갖고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제 윤석열 총장 부친과의 이제 관계를 계속 언급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윤석열 총장이 아까 말했던 한 7, 8월 정도 시점까지는 늦추지 않겠냐 싶고 안철수 윤석열의 동거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호사가들이 얘기하긴 하지만은 과거에 안철수 문재인의 동거, 안철수 유승민의 동거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은 결코 윤석열 총장에게 그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으로 간다. 특히 뭐 국민의힘 쪽으로 합류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뭐 호재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악재도 아니다. 뭐 낫배드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통령 차기 지지율을 다 잠식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잠룡들 지지율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아왔던 건 이제 이른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패 수사에 있어서 엄정함을 유지하는 검사가 아니었냐 하는 그런 프레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런 부분을 뛰쳐나오고 어떤 그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정부 여당을 아주 강한 어조로 아주 그리고 감정적인 어조로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특히 윤 총장이 임기 지금 말기 때 했던 그 정부 정책에 대한 각종 수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는데 그 수사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별히 어떤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